이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렌더링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세트와 항아리 오브젝트에 각각 적용이 되어 있는 그 재질에 대해서 이렇게 범프 효과를 넣어서 약간은 표면적인 그 울퉁불퉁한 질감을 묘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백그라운드 세트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재질을 이 부분적으로 광택을 가지고 있는 재질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 베이직 설정 부분에서 바로 이 리플렉턴스 속성을 지금 꺼놨죠. 따라서 광택이라든가 반사 계산은 전혀 작동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리플렉턴스를 이제 체크를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광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재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동일한 강도로 반사가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분적으로 어떤 좀 추상적인 어떤 패턴에 따라서 특정 패턴 영역 안에서만 반사와 광택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지금 보게 되면 스페큘러 스트렝스 부분에 있는 작은 이 삼각형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바로 보시다시피 이 스트렝스 값을 이 스페큘러 스트렝스, 즉 광택의 강도를 특정한 텍스처 패턴을 대신 사용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역시 똑같이 이제 텍스처 연결 슬롯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텍스처 부분에서 제가 클릭을 해서 노이즈 타입의 패턴 중에서 VR 타입을 사용해서 VR 이런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흰색인 영역이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블랙 부분이 더 많이 있죠. 지금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스페큘러 스트렝스 28%라는 그 강도가 모든 오브젝트 재질 위에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텍스처 패턴에 밝고 어두운 색상을 인지를 해서 그 색상의 강도에 따라서 스페큘러 스트렝스 값을 다시 재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이 블랙인 부분에 대해서는 스페큘러 스트렝스가 사실 0%가 되는 것이고 흰색에 가까운 부분일수록 사용자가 지정한 스페큘러 스트렝스에 가까운 쪽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스페큘러 스트렝스를 한 50 정도로 늘려놓고 지금 이 VR 패턴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스케일 값을 250 정도 크게 늘려놓겠습니다. 테스트 렌더링을 위해서 라이팅 기능을 끄고 글로벌 미션 기능도 꺼놓겠습니다. 컨트롤 R. 지금 렌더링 되어 있는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희미하게 지금 반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살짝 부분적으로 광택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사용한 패턴이 가지고 있는 모양 자체가 블랙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눈에 띌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스페큘러 스트렝스를 100%로 최대한 높게 지정을 해주고 지금 디폴트 라이트 세팅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빛 방향을 좀 바꿔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R키를 눌러서 이제 이 렌더링 뷰포트 화면을 전체적으로 다 렌더링해서 보통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부분적으로 렌더링을 해서 렌더링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빠른 피드백을 얻어야 할 경우 바로 레전 렌더링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렌더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렌더 레전이라는 불리는 기능이 있죠. 렌더 레전을 실행을 해서 그러면 이제 마우스의 커서가 십자 크로스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특정 영역을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이 부분만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알 수 있죠.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제가 스페큘러 스트렝스 값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하이라이트의 광택이 느껴지고 있죠.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 효과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범프 작용을 일단 꺼놓겠습니다. 다시 렌더 레전.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부분적으로 즉 제가 이제 지정한 어떤 특정한 이 텍스처 패턴에 따라서 스페큘러 효과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라이팅 방향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시 보시다시피 이제 라이트의 방향에 따라서 부분적인 스페큘러의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광택은 라이트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빛의 방향의 조건에 놓여 있을 때 가장 효과가 크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스페큘러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보게 되면 반사는 이제 부분적인 효과 없이 전체적으로 반사 효과가 나오고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정한 그에 따라서 스페큘러 스트렝스 쪽에 보면 역시 똑같이 텍스처 연결 슬롯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제가 노이즈 세팅을 아래에 지정했던 그 값과 똑같은 상태로 지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밑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이 패턴의 값을 이제 그대로 갖고 오기 위해서 바로 카피 채널을 합니다. 카피 채널, 그 다음에 리플렉션 스트렝스 쪽에 있는 텍스처에서 다시 클릭 페이스트 채널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카피 채널을 했던 텍스처가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속성값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붙여넣기가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페이스트 채널, 바로 다시 렌더 레전. 그래서 보면 이제 약간 부분적으로 하이라이트라든가 반사가 이제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텍스처 패턴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앱솔루트 기능을 체크를 해서 반전을 시키겠습니다. 역시 리플렉션 쪽도 앱솔루트를 체크를 해서 반전을 시킵니다.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빛 방향을 이렇게 조정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흑과 백이 이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더 넓은 지역에서 반사와 스페큘러 효과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텍스처 패턴이 지금 보니까 여전히 좀 많이 조밀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글로벌 스케일 값을 600 정도로 더 늘려서 실제 라이팅 세팅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이제 마치 얼룩이 진 거 마냥 부분적인 반사와 스페큘러 광택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기왕에 하는 거, 아까 제가 꺼놨던 바로 범프 효과를 다시 체크를 해서 지금 기존의 범프에는 똑같이 이제 노이즈 텍스처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 타입이 이렇게 루카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스페큘러와 리플렉션에 적용을 했던 부야 타입으로 바꿔서 글로벌 스케일을 똑같이 600%로 맞춰 놓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해서 결과를 보게 되면
렌더링 속도는 이제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느려지고 있죠. 지금 이제 그 어떤 쉐이딩 계산의 조건이 그만큼 지금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이고 이제 그 단순하고 밋밋한 어떤 그런 패턴이 아닌 이렇게 불규칙한 그런 패턴이 같이 반영이 돼서 범프, 반사, 광택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전의 조건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한 조건으로 계산이 되고 있어서 그만큼 렌더링 스피드가 느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조금은 더 약간은 좀 이제 그 번들번들한 그런 느낌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재질과 별도로 또 하나 다른 그 텍스처 패턴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이제 뉴 매트리얼을 하지 않고 지금 만들어진 바로 이 재질을 따로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복사할 이제 재질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클릭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그라운드 매트에서 그라운드 매트 1 새로운 재질로 지금 복사가 됐죠. 범프 타입을 아까 처음에 세팅을 했었던 루카 타입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렉턴스 쪽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그 텍스처 패턴도 역시 똑같은 바로 범퍼에서 사용했던 카피 채널을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페이스트 채널, 페이스트 채널.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이 재질로 교체를 해줍니다. 다른 그 노이즈 패턴을 사용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패턴의 모양이 조금은 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대신에 지금 그 스페큘러와 이제 그 반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패턴이 지금 보게 되면 그 동일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좀 더 브라이트니스와 콘트라스트 값을 좀 조정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블랙 앤 화이트 영역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대비감이 큰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이제 반사 쪽에 지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밝기와 대비를 증가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 효과의 지금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반사의 강도를 40%, 스페큘러 스트렝스는 85로 좀 줄여놓겠습니다. 렌더 레전 기능으로 이만큼만 렌더링 해보죠. 그 결과 확실하게 그 이전에 비해서 부분적으로 반사가 되고 부분적으로 광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더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케일을 좀 더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스케일 값을 800% 정도로 늘려놓겠습니다. 역시 범프에도 이제 적용되어 있는 이 루카 패턴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스케일도 800%로 똑같이 일치시켜 놓죠. 다시 글로벌 미션을 체크를 해서 Shift R 글로벌 미션과 결합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렌더링 된 결과 보면은 상당히 좀 뭔가 거칠거칠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벽면의 느낌처럼 상당히 좀 추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죠.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은 그 방식으로 바로 재질을 가지고 있는 그 리플렉턴스, 바로 리플렉션 스트렝스, 반사를 특정한 텍스처 패턴의 그 밝고 어두운 영역을 대신 사용해서 부분적인 반사 효과를 만들어내고 똑같은 방식으로 부분적인 광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그 방법은 보다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어떤 질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지정한 이런 텍스처 패턴 대신에 다른 패턴으로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그 놓여있는 이 백그라운드 세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양은 상당히 이제 그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양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모양을 이제 다른 곳으로 교체를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백그라운드 세트, 일단 이 백그라운드 세트를 시각적으로 숨겨놓고 역시 렌더링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렌더링 부분도 이렇게 비즈블 인 에디터, 비즈블 인 렌더러 설정을 모두 오프 상태로 바꿔줍니다. 다시 새로운 폴리곤 큐브 형태를 만들어 놓고 같은 모양으로 지금 바깥쪽에 있는 이제 그 룸박스가 지금 작업을 하는데 좀 방해를 하고 있죠? 시각적으로 숨겨 놓겠습니다. 선택해서 델리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베벨을 이렇게 이 정도만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스케일을 좀 더 넓게 지정을 해두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재질로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재질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아까 적용을 했던 패턴의 짐 스케일을 제가 800% 정도 해놨는데 900%로 좀 더 크게 늘려놓겠습니다. 역시 반사 쪽에 가지고 있는 글로벌 스케일 역시 900%, 스페큘러 쪽에 있는 패턴의 스케일도 900% 지정을 해주죠. 새롭게 만든 세트 이름은 백그라운드 세트 2. 다시 Shift R. 뭐 지금 상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의도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스페큘러의 강도가 좀 이쪽에 지금 보면 라이트가 가까운 쪽에 지금 스페큘러 강도가 약간 좀 너무 밝게 강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죠. 뭐 라이트의 거리를 띄워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 전체적인 라이팅 분위기가 역시 많이 바뀌게 되겠죠. 질감이 가지고 있는 지금 스페큘러 스트렝스 값을 많이 낮춰놓도록 하겠습니다. 55% 정도로 낮춰놓고 이 상태에서 렌더 레전 기능을 사용해서 부분적으로만 렌더링 해보죠. 조금은 더 낮춰놓겠습니다. 30% 정도로 해놓고 스페큘러 스트렝스를 35, 러프네스를 4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된 상태를 가지고서 최종 출력 렌더링을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값을 튜닝을 할 텐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과정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작업이 된 상태를 가지고서 최종 출력 상태를 얻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렌더링용 카메라가 지금 화면을 잡고 있는 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희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렌더링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을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선택하고 Shift V키를 눌러서 바로 이제 뷰 세팅으로 가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오퍼시티가 10%로 되어 있죠. 80%로 바꿔줍니다. 그럼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렌더링이 되는 영역이고 그렇지 않는 부분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더 컬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스타일의 어떤 색상 타입으로 이렇게 바꿔서 화면에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일단 컨트롤 B키를 눌러서 렌더 세팅에서 출력을 하고자 하는 이제 기본적인 렌더링 해상도, 즉 화면이 가지고 있는 출력 사이즈를 먼저 결정을 해줍니다. 아웃풋 쪽에 보게 되면 width, height 값이 있죠. 지금 이제 800이 6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800픽셀, 세로 방향이 600픽셀로 렌더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단위는 지금 픽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로를 900으로 잡아놓겠습니다. 그래서 800에 900, 살짝 이제 세로가 긴 형태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면이 지금 카메라를 선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살짝 뷰를 이렇게 다시 프레이밍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렌더링된 이미지를 이제 그 하드디스크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이브 기능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바로 이 파일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 먼저 어떤 파일 포맷을 사용해서 저장할 것인지 선택을 해줘야겠죠. 파일 포맷이 지금 TIF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JPG라든가 BMP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타입들이 그대로 존재를 하죠. 포토샵 포맷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작업의 의도라든가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임의의 포맷을 선택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종 렌더링을 하는 것이니까 가능한 고품질 포맷으로 저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JPG 같은 포맷은 그 이미지가 많이 압축이 돼서 화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모니터 화면상에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데이터를 많이 압축해서 손실을 가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포맷은 TIF 포맷이나 OpenEXL 포맷으로 저장해서 작업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OpenEXL 포맷으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뭐 뎁스라든가 이런 설정들이 알아서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설정 부분은 해당 강좌에서 따로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이 상태를 그대로 사용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렌더링된 이미지가 저장될 경로를 지정을 해줍니다. 다트 부분에 버튼을 눌러서 바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하고자 하는 특정한 폴더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이름을 베이스 렌더 V01로 해서 확장자를 EXR로 해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저장. 그 다음에 Anti-Aliasing 부분으로 가서 그 최종 렌더링 할 때 그 픽셀이 가지고 있는 렌더링 퀄리티를 지정을 해줍니다. 아마도 이제 그 디폴트 상태에서는 그 Anti-Aliasing 퀄리티가 지오메트리 타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그 테스트 렌더링을 하면서 봤던 퀄리티가 바로 지오메트리 품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오메트리로 설정된 이 상태의 품질이 크게 문제가 없다, 작업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 지오메트리 상태를 그대로 사용해서 저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고자 한다면 베스트 타입으로 바꿔서 메인 레벨 값을 조정을 해줍니다. 지금 1 곱하기 1에서 4 곱하기 4로 되어 있죠. 네, 이 수치를 이렇게 2 곱하기 그 다음에 8 곱하기 8로 하게 되면 상당히 더 높은 품질의 픽셀 퀄리티로 렌더링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렌더링 시간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몇 배 이상으로 렌더링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베스트로 이제 설정하실 때는 먼저 1 곱하기 1, 2 곱하기 2 이렇게 좀 레벨을 낮춰놓고 먼저 테스트 렌더링을 해서 그 렌더링 시간을 측정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인 레벨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그 엔티엘리징 처리를 하지 않고 렌더링 하고 싶다면 넌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렌더링 속도는 가능한 빨라지지만 대신에 지금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제 렌더링 되어 있는 이 표면적인 이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날카롭고 좀 조악한 품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엔티엘리징 레벨을 지오메트리 타입으로 지정을 해서 렌더를 하겠습니다. 조금은 더 높은 품질이 필요하다면 베스트로 바꿔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레벨을 조금씩 증가를 시켜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저는 지오메트리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출력이 되는 해상도 크기와 엔티엘리징 레벨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최종 출력되는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품질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렌더링이 걸리는 시간이 얼만큼 달라지는가, 바로 그것도 출력되는 사이즈와 출력이 되는 픽셀의 품질에 의해서 1차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1차적인 요소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 글로벌 일미네이션 기능에 의해서 오브젝트끼리의 상호적인 빅 계산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죠. 이 역시 지금 보게 되면 그 레벨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샘플 부분을 보게 되면 어큐레시, 즉 정확도를 뜻하게 되는데 그 정확도가 75%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품질의 상호적인 빅 계산이 필요하다면 레벨을 하이로 바꾸십시오. 하지만 저는 그냥 미디엄으로 설정을 해서 그대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최종 렌더링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마쳤다면 이제 Shift R 키를 눌러서 렌더링 하려는 화면으로 정확하게 바꾼 다음에 Shift R 키를 눌러서 최종 출력 렌더링을 진행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렌더링이 화면상에서도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하드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렌더링 시간은 52초 정도, 그러니까 뭐 대략 1분 정도 걸린 셈이죠. 뭐 렌더링 속도가 그렇게 느리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렌더링 되는 그 사이즈를 이제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더 많은 렌더링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이동해서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죠.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해당 경로로 이동을 해보면 지금 바로 베이스 렌더 v01.exr 파일이 렌더링이 되어 있죠. 이 파일이 이제 그 제대로 렌더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픽처 뷰에서 오픈 기능을 사용해서 그 렌더링 된 이미지를 다시 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기.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미 그 제가 열고자 하는 그 파일이 이 픽처 뷰 히스토리 상에서 이미 존재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다시 열 거냐고 묻죠.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리로드 yes. 그러면은 문제없이 지금 렌더링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포토샵에서도 EXR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너무 옛날 버전의 포토샵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면, 뭐 포토샵 CC 계열 정도의 버전을 쓰고 계신다면 포토샵에서 렌더링한 EXR 파일을 그대로 열 수 있습니다. 옵션을 묻게 되는데 알파 채널을 이제 투명도로 처리할 것인지 그대로 알파 채널로 가져올 것인지 선택할 수 있죠. 저는 그냥 as 알파 채널로 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문제없이 그대로 파일이 열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4번의 강좌를 이제 걸쳐서 시네마 4D에서 렌더링이라고 불리는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대략적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보다 기술적이고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좀 생략을 많이 한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렌더링이라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전체적인 작업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시네마 4D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렌더링 기능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린 상을 그대로 따라서 이와 같이 최종적인 EXR 파일까지 얻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